밤 11시 48분이었습니다. VIP 병동 특실 505. 복도 조명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병실 안은 고요했죠. 아니, 고요한 척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이 방에 아직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펜을 꺼내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색 도금이 거의 다 벗겨진 만년필이었죠. 25년 전 21살 봄날에 받았던 선물이었어요. 다른 손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차가운 주사기.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에 주사기 끝이 날카롭게 반짝였어요. 링거줄을 따라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그 끝엔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죠. 손끝이 차가웠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링거 주입구에 이 주사기를 꽂으면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침대 위의 남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봄바람에 실려온 벚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니, 스치는 것 같았죠. 21살이었습니다. 간호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 공장 사무실 창가에 서서 울고 있었죠. 밖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꽃잎들이 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빠,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려고 해요? 민우 오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입술만 달싹거렸죠. 현수가 미안해. 날 사랑한다면서요. 결혼하자면서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고개를 저으며 공장 철문을 밀었습니다. 녹슨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었죠.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엔 아버지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또 일주일 후엔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날 제 인생도 함께 무너졌죠. 만년필을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펜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죠.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민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거든요. 넌 깨어나면 안 돼. 왜냐고요?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 제가 평생 숨겨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테니까요. 제 딸한테도 세상한테도 감췄던 첫사랑이 드러날 테니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달랐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주사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링거줄의 주입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30cm 정도?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였어요. 굽이 낮은 운동화를 신고 걷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 걸음걸이. 제 딸 지은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황급히 주사기를 가슴 주머니에 밀어 넣었죠. 펜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넌 왜 아직 병원에? 엄마 로커에 핸드폰 두고 가셔서요. 그런데 엄마, 이 환자분이 누구예요? 딸이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남자를 보더니 다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딸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의대생 특유의 관찰력이랄까요? 그냥 엄마가 담당하는 환자일 뿐이야.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밀어냈죠.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밤새 계신 거예요? 의자엔 제 가디건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커피캔이 2개 놓여 있었거든요. 침대 위에 남자, 강민우. 23이었던 그는 이제 48이 되어 혼수 상태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눈과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몇 가닥.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면 안 되는 이유를, 아니, 정확히는요. 깨어나야 하는지, 그냥 이대로 보내야 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맞겠네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출근 2시간 전에 일어나 남편 아침 차리고 딸 도시락 싸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뜨곤 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엔 남편이 어젯밤에 마신 소주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빈 병이었죠. 안주도 없이 혼자 마신 흔적이 역력했어요. 병 주변으론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게 탁자에 동그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남편 태수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죠.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사람한테 굳이 물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속마음은 모르는. 세면대 거울을 봤어요. 46살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았고 입꼬리는 언제부턴가 내려가 있었죠. 간호사복을 입으면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데 맨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가슴 주머니에 만년필을 꽂았습니다. 은색 도금이 다 벗겨진 낡은 펜이었죠.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에 익어서일까요? 오전 7시 S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달랐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어요. 바닥 대리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간호사실로 들어가니 후배 미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선생님, 오늘 당직이시죠? 응, 저녁까지. 오늘은 환자분들이 별로 없어서 편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트를 집어들고 라운딩을 시작했어요. 501호 김 회장님은 당뇨 관리 중이셨고 503호 박 여사님은 척추 수술 후 회복 단계였죠. 505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각 병실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링거 속도, 환자 활력 징후, 침상 정리 상태. 2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눈으로만 봐도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오전 9시 42분. 간호사실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VIP 병동, 응급환자 입원합니다. 응급실에서 올라온다는 연락이었죠. 505호로 침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빠르게 구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뛰어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남자 환자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죠. 응급실 담당 의사가 빠르게 설명했어요. 48세 남성 자택에서 발견됐고 원인 불명의 혼수 상태입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지만 의식 회복 가능성은 미지수예요. 저는 침대를 잡고 병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환자를 침대에서 병원 침상으로 옮기는 동안 제 손이 환자의 팔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차가웠죠. 링거를 꽂을 준비를 하며 문득 환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민우. 23이었던 그 얼굴에 세월이 쌓여 있었어요. 눈가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약간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코의 모양, 입술의 선, 그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링거 바늘을 잡았는데 환자 팔에서 빗나갔어요. 신규 때 말고는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후배 미경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내가 다시 할게. 다시 바늘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요. 20년 경력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손은 떨려도 바늘만큼은 정확하게 혈관에 꽂을 수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왜 하필 내 병동에? 응급실 사람들이 나간 후 병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그 얼굴을 내려다봤죠. 2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앞에 서니 21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공장 창고에서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로 점심시간이 지나고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식사를 하러 갔고 저는 505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을 올려놨다가 뗐다가 몇 번을 반복했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어요. 모니터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환자명 강민우 남 48세. 입원 사유 의식불명. 발견 장소 자택 침실. 추정 원인 미상.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란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소량의 신경독소 검출. 추가 정밀 검사 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독극물이라니.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차트를 든 손이 떨렸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1살 봄날이었어요. 아버지 공장 사무실에서 민우 오빠와 마주 앉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 벚꽃이 보였고 봄바람이 불어와 서류들을 날렸어요. 현수가 우리 결혼하자. 그 사람이 웃으며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은색 만년필이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이거 오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너한테 줄게. 나중에 우리 결혼식 서약서에 이걸로 사인하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펜을 꼭 쥐고 집에 돌아왔었죠.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펜만 바라봤어요. 은색 도금이 빛나고 펜촉이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엔 민우 오빠가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공장에도 안 왔죠. 그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주일 후엔 아버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채권자들이 몰려왔고 공장 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니터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침대 위에 강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였죠.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쪽으로 뻗어나갔어요. 이걸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황급히 손을 거뒀죠. 대신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독극물, 신경독소, 혼수 상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톡 쏘는 소주 냄새였죠.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남편 태수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늘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25년 전 첫사랑이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냥 병원 일. 그래. 남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우리는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얼굴을 타고 어깨를 타고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물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본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강민우. 2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거울을 봤어요. 김이 서려서 잘 안 보였죠. 손으로 거울을 닦았는데 거기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죠.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와 천장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 낡은 수첩이 있는 곳이었죠. 그 속에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은색 도금이 벗겨지고 펜촉은 무뎌졌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25년 동안요. 펜을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 많은 불빛 속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행복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슬픈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손가락으로 펜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트를 다시 봐야겠다고요. 독극물이라니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날 버렸는지 이번엔 꼭 알아내야겠다고요. 혼수 상태라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깨어나도 깨어나지 않아도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으니까요. 2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질문에 답으려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가 날 버린 이유. 그걸 알아야 나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용서든 원망이든.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병원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지만 소용없었죠. 다크서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간호사복 지퍼를 올리는데 동료 영희가 로커룸으로 들어왔어요. 현수가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그냥 좀 못 잤어. VIP 병동 새 환자 때문에 바빴나 봐. 영희는 2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제 표정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금방 눈치채는 사람이었어요. 손을 씻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505 환자 차트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차트? 어제 봤잖아. 응급실 기록이랑 경찰 조서도 있으면 보고 싶어서. 영희가 수건으로 손을 닦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경찰 조서? 왜 그런 것까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다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냥 독극물 중독이라는 게 신경 쓰여서. 영희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의무기록실에 부탁해 볼게. 고마워. 오전 10시였습니다. 505호 문을 열었어요. 모니터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침대 위에 강민우는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숨에 맞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재는 척하면서요. 손이 차가웠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았습니다. 혈관을 따라 흐르는 피의 흐름이 손끝으로 느껴졌지만 체온은 정상보다 낮았어요. 25년 전 그 손은 따뜻했는데요.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겨울에도 따뜻했던 그 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21살 겨울이었죠. 아버지 공장 창고에 앉아 있었어요.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창고 안은 추웠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넓은 창고를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죠. 민우 오빠와 둘이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추워? 아니요. 오빠 손이 따뜻해서 괜찮아요. 현수가 나 너한테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너랑 꼭 결혼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오빠 아버지가 반대하세요?
응. 우리 집안이 좀 까다로워서. 근데 상관없어. 난 너랑 살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으로요. 그 손의 온기를 믿었고, 그 목소리의 떨림을 믿었고, 그 눈빛의 진실함을 믿었습니다. 손을 놓았어요. 차트 거치대로 걸어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혼수 상태치고는 활력 징후가 좋은 편이었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함을 꺼내 제게 내밀었죠. 강민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태. 저는 환자분 형님의 변호사입니다. 강민우 씨 상태가 어떤가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회복 가능성은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신경독소 중독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복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말했죠. 간호사님, 혹시 이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바로 연락 주실 수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변호사가 환자 상태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형님께서 최근 돌아가셔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죽었다고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형이 죽고 동생은 독극물 중독.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간호사실로 왔어요. 현수가 이거 뭐야? 505 환자 응급실 기록이랑 경찰 초동 조사 보고서 의무기록실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복사했어. 제 손이 파일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근데 현수가 왜 이렇게까지 관심 있어? 혹시 아는 사람이야?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독극물 중독 케이스가 처음이라서. 영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빈 회의실로 들어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응급실 초진 기록. 환자 발견 시각 오전 6시 30분. 발견 장소 자택 침실. 발견자 가정부. 추정 시각 전날 밤 11시경 독극물 섭취. 혈액 검사. 신경독소 검출 소량. 치사량은 아니지만 혼수 유발 가능. 의도적 투여 가능성 높음. 경찰 초동 조사. 자택 CCTV 분석 결과 전날 저녁 9시경 미상의 남성 1명 방문. 신원 미확인. 환자 형 강민재는 2주 전 교통사고로 사망. 재산 상속 분쟁 중.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우 오빠를, 아니 강민우를 죽이려 했다는 거잖아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상한 문서가 끼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중소부품업체 미래산업부도 대표 뇌졸중으로 사망.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 회사 기사였어요. 25년 전 기사였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죠? 더 읽었어요. 인수합병을 주도한 현성그룹, 실사 과정에서 부정 의혹. 현성그룹. 그게 강민훈의 회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게 강민훈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죠. 25년 동안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민우 오빠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죠. 사랑이 식어서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네 집안이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켰고 그 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져 나왔죠. 손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났어요. 어제보다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거실엔 남편 태수가 소파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벌써 2병째 마신 것 같았어요. 빈 병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왔어?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응. 오늘도 늦었네. 요즘 무슨 일 있어? 일이 좀 많아서. 태수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항상 바쁘지.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오늘 회사에서 옛날 생각이 나서. 태수가 소주잔을 비우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술에 취한 눈이었지만 초점은 또렷했습니다. 현수가 나한테 물어볼 게 없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VIP 병동에 새로 입원한 환자 말이야. 온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병원 직원 중에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도 있거든. 소문 들었어. 강민우라던데? 이름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당신 첫사랑이었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 25년 전부터. 태수가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주 냄새에 담배 냄새까지 섞여 있었죠. 그 사람네 집안이 당신 아버지 회사 부도 낸 거, 그것도 알고 있어? 뭐? 놀랐어? 나도 그 일에 관여했거든. 당시 강민재 밑에서 실무를 담당한 게 바로 나야. 세상이 돌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아버지 회사 서류 조작한 것도 나고 부도 처리 진행한 것도 나야. 그 대가로 강민재한테서 돈을 받았지. 그리고 태수가 제 턱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당신을 갖기 위해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찰싹. 남편 뺨을 때렸죠. 평생 사람을 때려본 적 없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손이 화끈거렸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친놈. 미쳤지. 25년 동안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당신 마음은 단 한 번도 내 거였던 적이 없었으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난 당신을 진짜로 사랑했어. 지금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그게 사랑이야? 거짓말 위에 쌓은 게 사랑이야?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어디 가려고? 당신 갈 데나 있어?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강민우한테 가려고? 그 사람 혼수 상태잖아. 당신이 그랬어? 뭐? 강민우를 혼수 상태로 만든 게 당신이야? 침묵이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통장, 세면도구, 그리고 은색 만년필. 딸 지은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며칠 좀 혼자 있을게. 걱정하지 마. 대답은 금방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랑 싸웠어요?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한테까지 이 더러운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병원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엔 얼룩이 있었어요. 물이 샌 자국인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25년이었어요. 거짓말 위에 지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거짓말, 결혼도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눈물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강민우는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해줘야 했죠.
왜 날 버렸는지,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었는지, 정말로 날 사랑했는지, 그 답을 듣기 전엔 끝낼 수 없었어요. 용서도 원망도. 새벽 4시였습니다. 모텔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는 꿈이었죠. 공장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아버지, 그걸 바라만 보는 저. 달려가려 해도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5개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현숙이. 현수가, 지금 몇 시인데? 무슨 일이야? 미안해. 근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505 환자 개인 소지품 목록 좀 볼 수 있을까? 영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현수가,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알았어. 오늘 오전에 볼게. 근데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병원 로커룸에서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가 A사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환자 개인 소지품 목록, 강민우 505, 명품 시계 1개, 지갑 1개, 신용카드 3장, 현금 28만 원, 핸드폰 1대 경찰 압수, 서류 가방 1개, 만년필 1자루. 마지막 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만년필이라니. 영희야, 이 소지품들 어디 보관돼 있어? 환자 보호자가 없으니까 병원 금고에 있을 거야.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 너 지금 눈빛이 이상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희는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뭔가를 결심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은 한산했어요. 환자들은 식사 중이었고 의사들은 회진이 끝나 휴게실에 있었죠. 저는 의료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기록실 담당 선생님은 점심 식사 중이었어요. 컴퓨터 앞 책상엔 도시락 반찬 냄새가 났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환자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강민우. 엔터를 눌렀죠. 수십 개의 기록이 떴어요. 입원 기록, 혈액 검사, CT 촬영 결과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환자 과거 병력, 2020년 정신과 상담 기록.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어요. 주소 우울증,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 내용 환자는 과거 연인과의 이별 트라우마 호소, 25년 전 강제로 헤어진 여성에 대한 죄책감이 지속됨. 그녀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 형의 협박과 가족의 압박으로 인한 선택이었다고 회상.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었어요. 환자는 해당 여성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 일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림. 매일 밤 악몽, 불면증 지속, 항우울제 처방.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모니터 글자들이 번져 보였죠. 민우 오빠도 알고 있었구나. 민우 오빠도 괴로워했던 거구나. 그때였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의료기록실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손에 커피캔을 들고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환자 차트 확인하려고. 수간호사님도 무단으로 열람하시면 안 되죠. 절차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505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병실이었어요.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침대 위에 강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았죠.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날 잊지 못했구나. 손을 쥐었습니다. 약한 맥박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깨어나줘. 제발. 내가 직접 듣고 싶어. 내 입으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조무사 미경이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환자 보호자가 오셨어요. 보호자요? 네, 동생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민우 오빠한테 동생이 있었나? 복도로 나갔어요. 그곳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였죠.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서연 투자자문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의 이복 동생 강서연입니다. 담당 간호사 이연숙입니다. 오빠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가 이렇게 된 게 제 큰오빠 강민재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큰오빠가 2주 전에 죽었잖아요. 그 뒤로 회사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는데 민우 오빠가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강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오빠를 제거하려 한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서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빠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 담당 간호사한테 전해달라고요. 저한테요? 네. 오빠가 말했어요. 만약 자기가 S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거기 수간호사가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오빠가 본인한테만 보여주라고 했어요. 강서연이 505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빤 25년 동안 누군가를 잊지 못했어요. 매일 밤 술 마시면서 한 여자 이름을 불렀죠. 현숙이라고. 숨이 막혔어요. 강서연이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좀처럼 열지 못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뜯었어요. 안에는 낡은 편지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어보니 20장도 넘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01년 3월 15일. 현수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난 미국행 비행기 안에 있어. 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는 게 비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선택할 수 없었어. 형이 말했어. 내 아버지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너를 떠나라고. 만약 안 떠나면 내 아버지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어. 난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편지였습니다. 2001년 4월 2일. 현수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형이 약속을 어겼어. 내가 떠났는데도 결국 내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렸어. 난 돌아가고 싶어. 너한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싶어. 하지만 이제 무슨 얼굴로 너를 볼 수 있겠어. 미안해. 손이 떨려서 편지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2015년 6월 10일. 현수가, 1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 형 회사에 들어갔어. 너를 찾고 싶었지만 못 찾았어.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어. 오늘 우연히 S병원을 지나가다가 너를 봤어.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너를. 너무 아름다웠어. 25년 전 그대로였어. 하지만 난 그냥 지나쳤어. 너한테 다가갈 자격이 없으니까.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번진 글씨가 손끝에 묻었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1일. 현수가, 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형이 죽고 나서 회사 사람들이 날 노리고 있어. 누군가 내 차 브레이크를 건드렸고 어제는 음식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었어. 만약 내가 죽으면, 아니 혼수 상태에 빠지면 S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겼어.
왜냐면 거기엔 네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비록 내가 눈을 뜰 수 없을지라도. 사랑해, 현수가. 2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선물해줘서. 민우가.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제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책상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렇게 괴로워했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올까 봐요. 그는 날 사랑했어요. 25년 동안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아직도요. 가슴 주머니에서 은색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가 준 펜이었죠. 그리고 편지 속에서 떨어진 또 다른 만년필이 있었어요.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한 쌍이었구나. 두 펜을 나란히 놓았더니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요. 그를 깨워야 해요. 그리고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누가 그를 죽이려 했는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요. 용서는 그 다음 문제였어요. 다음 날 오전 6시였습니다. 505호 문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거든요. 병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죠. 복도 소독약 냉새가 병실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어요. 조명을 켜지 않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읽은 편지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민우 오빠가 쓴 20장이 넘는 편지들. 25년 동안 보내지 못한 사랑의 기록들이었죠.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따뜻했어요.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깨어나줘.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모니터 소리만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검지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톡 건드렸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어요.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우야, 내 말 들려?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1초, 2초, 3초 후에 또 한 번 움직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했어요. 하지만 잠시만, 조금만 더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놓으려는데 그의 손가락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약하게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놓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신경외과 김 교수가 병실로 왔어요. 제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급하게 부른 거였죠. 김 교수가 펠라이트로 민우의 눈을 비췄습니다. 동공이 빛에 반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응이 없었는데요. 좋은 징조입니다. 신경 독소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빠르면 2,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이라니요. 그 안에 준비해야 했어요. 누가 그를 죽이려 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영희를 만났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였죠. 영희가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현수가 안색이 좀 나아졌네? 그래. 응. 어제보다 훨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5년 만에 첫사랑이 깨어나고 있다는 게요. 영희가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뭔데? 505호 환자 방문자 기록이야. 네가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뽑아왔어. 영희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됐어. 근데 현수가. 영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 정장 입은 남자였는데
505 환자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물어봤는데? 환자 상태, 회복 가능성, 그리고 담당 간호사가 누군지. 온몸이 굳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요? 내가 당연히 안 알려줬지. 근데 그 사람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방문자 기록. 10월 20일 오후 2시 변호사 김현태. 10월 21일 오전 11시 강서연 동생. 10월 21일 오후 7시 미확인 남성 CCTV 확인 필요. 마지막 줄에서 멈췄어요. 미확인 남성이라니요. 미확인 남성? 응. 면회 신청 없이 병동에 들어왔대. 경비가 막으려 했는데 도망갔다나? CCTV는? 확인해 봤는데 모자랑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더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민우 오빠를 노리고 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505호로 돌아왔어요. 복도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문을 여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죠. 심장이 쿵했어요. 문을 확 열었습니다. 병실 안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저는 면회 시간도 아닌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박진수, 현성그룹 경영기획실장. 저는 강민우 이사님 회사 직원입니다. 그래도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다만 이사님 상태가 궁금해서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환자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러 온 눈빛이었죠. 이사님은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돌아가 주세요. 박진수가 침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민우 오빠가 깨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남자가 나간 후 저는 황급히 민우의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뭔가 조작한 건 아닐까요?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또 올 거예요. 오후 6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병원. 또? 엄마 오늘도 집 안 들어올 거야? 응. 미안해. 무슨 일 있어? 진짜 아빠랑 싸운 거 맞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나 걱정되는데. 미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딸한테까지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밤 9시였습니다. 505호는 어둠에 잠겼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깨어나. 내가 지켜줄게.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너 왜 여기? 지은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남자를 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환자분이야. 거짓말. 엄마가 손잡고 있잖아. 엄마는 환자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침대 옆으로 왔어요. 민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 엄마 첫사랑이지?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아빠한테 들었어. 어젯밤에 아빠가 술 마시면서 말하더라. 엄마가 첫사랑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을 죽이려 한 거 맞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젯밤에 아빠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누군가한테 일을 제대로 못 끝냈다고 화내더라. 병원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수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왔어. 아빠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너 괜찮아, 엄마. 나 엄마 편이야.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지면 좋겠어. 아빠랑 있는 거 행복하지 않잖아. 나 다 알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사과하지 마. 대신 이 사람 깨어나면 엄마 행복해질 거지?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민우가 깨어나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지요.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고, 25년의 세월이 있었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밤 11시였습니다. 지은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저는 다시 505호에 있었어요. 침대를 보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25년을 기다렸는데요. 이제 와서 놓칠 순 없었습니다. 남편도 막을 수 없고 회사 사람들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가 깨어나기 전에 제가 그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저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이번에도 혼자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민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버텨줘요. 조금만 더. 그럼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모니터 알람이 울렸어요.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밤새 민우 곁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민우야?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5년 만에 다시 보는 그 눈동자였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현수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응,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민우의 손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미안해. 아니야.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 편지 받았어? 응, 받았어. 다 읽었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했어. 나도 사랑했어.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었거든요. 민우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우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회사 사람. 박진수?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 약하게요. 아니야. 더 높은 사람. 누구? 강민재. 심장이 쿵했습니다. 내 형? 하지만 형은 이미 죽은 게 아니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우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말하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형은 살아있어. 죽음을 위장한 거야. 나를 제거하고 회사 넘기려고. 왜? 유산 상속 때문에. 형이 나를 독살했어. 자기 손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수가 지금이 몇 시인데. 무슨 일이야? 영희야, 505호 환자 깨어났어. 뭐? 정말? 응. 그리고 위험해. 누군가 또 올 거야. 무슨 소리야?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 505호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알았어. 지금 바로 할게. 전화를 끊고 다시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민우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응?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중에 해. 지금은 쉬어야 해. 아니야. 지금 해야 돼.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제보다 힘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내 아버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만해. 알아. 내 형이 우리 아버지 회사를.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뭐가? 민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 탓이야.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5년 전 나랑 헤어진 후에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 우리 회사로. 그때 형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네 동생이 왜 우리 딸을 버렸냐고. 형이랑 말다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 그래서 형이 119 안 불렀어. 나도 겁이 나서 그냥 도망쳤다는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그래서 죄책감에 편지를 쓴 거야? 응.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봄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현수가 미안하구나.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집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집이요? 강민우네 회사. 그의 형한테 따지러 갔지. 왜 우리 딸을 울리냐고. 근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그 사람들이 날 세워줬는데 병원은 안 가도 된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아빠 왜 그때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걱정할까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다시 쓰러지셨고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현수가 민우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25년 동안 품고 살았던 원한을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새벽 5시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 태수였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태수의 손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병이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태수가 웃었어요. 비틀린 웃음이었습니다. 끝내려고. 25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무슨 소리야? 태수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돼. 그럼 당신은 계속 내 거야. 미쳤어? 미쳤지. 25년 동안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당신 마음은 단 한 번도 내 거였던 적이 없었으니까. 태수가 손에 든 병을 들어 올렸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거야. 저는 침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비켜. 싫어. 태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비키라고. 밀쳐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고 통증이 왔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링거줄을 잡았어요. 독을 주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둬.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그만해. 지은아 너.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미안해 아빠. 하지만 아빠가 하는 짓은 잘못됐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태수가 손에서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투명한 액체가 바닥으로 번졌습니다. 박태수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태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현수가 미안해. 난 그냥 당신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사랑이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수가 끌려나갔어요.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괜찮아? 응, 고마워. 당연하지. 난 엄마 편이잖아.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지은이가 침대를 쳐다봤어요. 깨어났네? 응. 지은이가 민우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은이에요. 엄마 딸. 민우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 예쁘네. 엄마 닮았거든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도 돼. 나 괜찮아. 눈물이 났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딸은 복도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병실엔 우리 둘만 남았어요. 현수가, 응?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이었지만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쌓인 오해와 상처가 있었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쳐다봤어요. 시간이 필요해. 너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고마워. 손을 놓으려는데 민우가 더 꽉 쥐었어요. 놓지 마. 제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어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용서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어요. 남편 태수는 구치소로 이송됐고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505 병실에서 민우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민우의 책임, 용서.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우는 이제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현수가, 응? 나 때문에 힘들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래, 미안해.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25년 전엔 이렇지 않았는데요. 함께 있어도 아무 말 없이 편안했는데 이젠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영희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마셔. 밤새 한숨도 못 잤잖아. 고마워. 커피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영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 체포됐다며? 응. 지은이가 신고했다고? 응.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겠다. 너 괜찮아? 괜찮냐고요? 모르겠어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 나타나고 남편이 범죄자가 되고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고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울어. 참지 마.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우는 것조차 힘든 건지요. 오후 2시였습니다. 딸 지은이가 병원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지은아, 학교는? 오늘은 못 가겠더라. 아빠 면회 갔다 왔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하시던? 아무 말 안 하시더라. 그냥 우셨어. 지은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나 후회 안 해. 아빠가 나쁜 짓 하는 걸 그냥 볼 순 없었어. 지은아. 근데 엄마.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저분 용서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 할아버지 일 때문에? 응.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용서든 이별이든.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민우와 닮았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차가운 미소로 웃었습니다. 저는 강민재입니다. 이 사람 형이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고 했는데요. 민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세상이 무섭지 않은가 보네. 강민재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민우 앞을 막아섰어요. 비키세요. 강민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현숙 씨? 어떻게? 동생 얘기 많이 들었죠. 25년 동안 잊지 못한 여자. 강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아버지도 기억하네요. 25년 전 우리 회사에 찾아왔던 분.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알아서 넘어지셨죠. 증거 있나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119도 안 불렀잖아요. 25년 전 일이에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죠. 내 동생 말고는. 민우를 쳐다봤어요. 그치, 민우야? 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민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동생 여기 서명해. 뭔데? 회사 경영권 포기 각서. 네가 이걸 서명하면 난 조용히 사라질게. 안 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강민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 사진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예쁜 딸이네요, 이현숙 씨. 피가 역류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협박이죠. 당신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내 동생이 서명하면 좋겠어요. 지은이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강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딸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요. 그래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25년 전 당신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내 동생도 공범이에요. 그날 현장에 있었고 119 안 불렀고 그냥 도망쳤죠. 민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걸 경찰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실치사? 아니면 살인방조? 숨이 막혔습니다. 선택하세요, 이현숙 씨. 내 동생을 감옥에 보낼 건가요? 아니면 당신 딸을 지킬 건가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우도 지은이도 강민재도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민우를 선택하면 아버지의 원수를 놓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민우도 같이 잡혀가요. 그리고 지은이는요.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신고해. 나 괜찮아. 지은아, 할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복수? 아니면 진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나 무섭지 않아. 엄마도 무서워하지 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민우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비틀거렸지만 제 앞으로 왔습니다. 현수가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25년 전에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소용없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날 미워해도 돼. 신고해도 돼. 난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지은이만은 제발. 닥쳐. 하지만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소리 질러본 적 없었는데요. 다 내 탓이야. 네가 25년 전에 비겁하게 도망쳤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난 그 고통 속에서 살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용서하고 싶어? 정말로. 너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강민재가 비웃었어요.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강민재를 쳐다봤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뭐? 25년 전 일에 대해 전부 신고할 거예요. 당신도 민우도. 그럼 당신 딸은? 내가 지킬 거예요. 당신 손에서요. 강민재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한테 해야 할 일이니까.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현수가. 용서는 그 다음 문제야. 먼저 진실부터 밝혀야 해. 강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이미 2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젠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강민재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막아섰어요. 안 돼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영희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병원 회의실에 경찰 4명이 있었어요. 저와 민우와 지은이도 있었고 강민재는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진술하시죠. 25년 전 일부터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01년 3월이었어요. 현숙 씨 아버지가 우리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저랑 헤어진 이유를 따지러요. 형이 응대했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계단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넘어지셨어요. 형이 119를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밀친 거 아니야. 알아서 넘어진 거라고. 형사가 손을 들었어요. 계속하세요.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이 119 안 불렀어요. 그냥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면서요. 저도 겁이 나서 아무 말 못했어요. 그 다음은요? 다음날 현숙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뇌출혈이었다고요. 저는 형한테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강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신고? 네가 도망가자고 한 게 누군데?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실이었나 봐요.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현숙 씨, 당시 상황 아셨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다고만 알았어요. 강민우 씨와는 언제 헤어지셨나요? 그 일주일 전이요.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끊겼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재 씨, 왜 119를 안 불렀습니까?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비틀거리신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환자는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강민재가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멋대로 계단에서 넘어진 거라고요.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뭐? 당시 청소 직원이 목격했어요. 25년 전 일이지만 최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강민재 씨가 환자를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야. CCTV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25년 전 자료를 보관하고 있더군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흑백 영상이 나타났어요. 25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강민재가 앞에서 걷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뒤돌아서며 손을 뻗었어요.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아니야. 이건 강민재가 떨었어요. 세워주려던 거였어. 밀친 게 아니야. 하지만 영상은 분명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강민재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동생 강민우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추가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본 아버지였어요.
영상 속 아버지는 계단을 올라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아버지를 봤어. 응, 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강민재가 끌려나갔어요. 형사들이 그를 데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의실엔 저와 민우와 지은이만 남았어요.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고. 민우가 일어났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공범이에요. 경찰한테 말할게요. 나도 그날 거기 있었고. 알아. 처벌받을게요. 그래.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5년 동안 날 사랑했다고 했지? 응. 거짓말 아니지? 진짜야. 그럼 이제 그만 사랑해.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우린 끝이야. 25년 전에 끝났어야 했어. 현수가, 넌 처벌받고 나서 새로운 삶 살아.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돼. 너도 알잖아. 민우가 주저앉았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지은이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정말?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밝혔어요. 늦었지만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형량은 가벼웠습니다. 증인 협조와 오랜 세월이 참작됐거든요. 강민재는 살인죄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남편 태수는 살인 미수로 5년형을 받았어요. 저는 S병원을 그만뒀습니다. 20년 동안 일한 곳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딸 지은이는 강해졌습니다. 아버지 면회를 가고 엄마를 챙기며 어른이 돼가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4월이었어요. 저는 작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급여는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산 아래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창문 밖으론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또 봄이 왔더라고요. 25년 전 그 봄처럼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침대 시트를 갈아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나 싶었는데 잘하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딸 지은이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숙 씨?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민우였습니다. 나야. 민우. 어떻게 내 번호를 지은이한테 물어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량 끝났어. 어제 나왔어. 그래. 만날 수 있을까? 왜? 할 말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한강 고수부지. 네가 예전에 좋아하던 곳. 오후 6시였습니다. 한강 고수부지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야위였더라고요. 머리가 더 희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응. 옆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노을이 물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뭔데? 고맙다는 말. 뭐가? 진실을 밝혀줘서. 네가 아니었으면 형은 계속 도망 다녔을 거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민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 인생을 망쳐서 네가 망친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야. 너를 사랑한 것도 너를 잊지 못한 것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현수가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안 돼. 왜? 우린 너무 많이 놓쳤어. 25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민우를 쳐다봤어요. 너도 알잖아. 우린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 21살의 우리가 아니야. 그리고 난 아직도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네가 옆에 있으면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 못하는 거구나. 아니야.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했어. 진작에. 그럼.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 용서와 사랑은 다른 거니까. 눈물이 났어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이젠 놓아줘야 할 것 같아. 민우도 울었습니다. 나도 널 사랑했어. 25년 동안. 아니, 지금도. 알아. 근데 헤어져야 하는 거야? 응. 그래야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 가방에서 은색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했던 펜이었어요. 이거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돌려줄게.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이젠 필요 없어. 민우가 펜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방에서 똑같은 펜을 꺼냈습니다. 한 쌍이었지? 응. 두 펜을 나란히 놓았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제 만났네. 25년 만에. 민우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헤어지는구나. 그게 맞는 것 같아.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너도. 행복해. 너도 행복해. 민우가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벤치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25년 전에도 이렇게 떠나갔었죠. 그때는 아무 말도 없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이별이었거든요. 민우가 멀어졌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아까 민우한테 준 건 거짓말이었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펜을 쥐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이 펜을 간직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펜을 강물을 향해 던졌습니다. 은색 펜이 공중에서 빛났어요.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첨벙. 작은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묶어뒀던 것들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놓아줄게. 바람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고마웠어. 사랑했어. 그리고 안녕. 강물은 대답 없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딸과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 지은이가 웃었어요. 얼굴이 좋아 보여. 그래. 응. 오랜만에 편안해 보여.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 나도 그런 것 같아.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어요. 아버지, 첫사랑, 결혼 생활, 순수했던 마음까지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고, 진실을 밝혀냈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제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아빠,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출근했어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현숙 씨,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봐. 그냥 잘 잤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잘 잤거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25년 전 그 봄날의 벚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거든요. 새로 시작이네. 중얼거렸습니다.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 제 손에 앉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차례였습니다. 만년필 없이요. 혼자 힘으로요. 그리고 그게 괜찮았어요.